야, 줄이나 똑바로 서. 젊은 게 버릇이 없어. 사단 본부 식당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죠. 45 상사가 사복 차림의 젊은 여자를 향해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여자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죠. 대신 상사의 명찰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록하듯이요. 상사는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2달 뒤 그가 감찰실에 불려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오만한 육군 상사의 처참한 사이다 결말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9월의 어느 화요일 제21보병사단 본부 식당은 점심시간에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오를 간 넘긴 시각이라 배식대 앞에는 병사들과 부사관, 장교들이 뒤섞여 긴 줄을 이루고 있었고 식판과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스테인리스 식판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고 환기팬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된장찌개 냄새가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었죠. 서연은 사복 차림으로 그 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40을 앞둔 나이에 비해 다소 젊어 보이는 얼굴이었고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채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베이지색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군번줄도 계급장도 보이지 않는 차림이었기에 누가 봐도 군무원이나 면회 온 민간인쯤으로 보일 법했죠. 서연은 식판을 들고 천천히 줄을 따라 이동하면서 주변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배식대 옆에 쌓인 식자재 박스들, 취사병들의 움직임, 그리고 식당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의 위치까지 그녀의 시선은 무심한 듯 하면서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식대 뒤쪽에서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 2개를 들고 나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45쯤 되어 보이는 체구가 다부진 남자였고 왼쪽 가슴에는 상사 계급장이 선명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제317보병대대 행정보급관 성만이었습니다. 그는 박스를 옆구리에 낀 채 배식줄을 아예 무시하고 식당 뒤편 출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서연의 눈이 그 박스에 멈췄습니다. 박스 옆면에는 분명히 오늘 날짜의 납품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내용물 표기에는 냉동 한우 등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식단표에 한우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아까 식당 입구에서 확인했던 식단표를 떠올렸습니다. 오늘의 메인은 돼지불고기였고 특식 표기도 없었죠. 서연이 무심하게 한 걸음 옆으로 움직여 성만의 동선을 가로막았습니다.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성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성만이 들고 있는 박스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식자재 어디로 가는 건가요? 성만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복에 화장기 없는 얼굴, 어디서 굴러들어온 군무원이나 PX 직원쯤으로 본 모양이었죠. 뭐야, 당신이 뭔데? 성만의 말투에는 처음부터 반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의 명찰을 응시했습니다. 최성만, 제317보병대대, 행정보급관. 그 정보들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고 서연은 그것을 머릿속에 새기듯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식단에 없는 식자재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요. 서연의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성만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배식줄에 서 있던 병사들 몇몇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이 성만의 신경을 더욱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야,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성만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멎었습니다. 취사병들의 손이 잠시 멈췄고 줄을 서 있던 장교 몇 명이 슬쩍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서연의 손가락이 식판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감정을 억누를 때 나오는 무의식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깊이 눌러 담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목소리도 여전히 낮고 고른 톤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두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만은 그런 그녀의 태도가 오히려 불쾌했는지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어디 소속이야? 이름이 뭐야? 성만이 한 발 다가서며 위압적으로 물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더 많이 쏠렸고 그는 그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어깨에 힘을 주었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방식이었죠. 큰 소리로 상대를 누르면 대부분의 문제는 그 자리에서 정리된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식판을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차분했는지 오히려 성만 쪽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대답 안 해? 이따 부대 가서 보자 진짜. 성만이 이를 갈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성만의 얼굴을 지나 식당 천장 구석에 달린 CCTV로 향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시선을 내려 성만이 들고 있는 박스의 납품 스티커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날짜, 품목, 수량. 모든 정보가 눈에 새겨졌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성만이 무어라 더 소리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자 9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고 서연은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상의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9월 17일 12시 15분경 제21보병사단 본부 식당 제317보병대대 행정보급관 최성만 상사 식단에 없는 냉동 한우 등심 박스 2개 외부 반출 시도 제지시 공개적 폭언 글씨를 쓰는 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의 잉크 속으로 스며들어 기록으로 남았죠. 서연은 수첩을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707특임대에서 10년을 보내는 동안 그녀는 수없이 많은 상황을 견뎌왔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작전 속에서도 동료를 잃은 참담한 순간에도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 편이 맞겠죠. 즉각적인 대응은 순간의 쾌감을 줄 수 있지만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서연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국경 인근에서의 작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녀는 2명의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작전 보고서에는 그 죽음의 원인이 왜곡되어 있었죠. 지휘부의 판단 오류는 기록에서 사라졌고 책임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그때 항의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녀 자신이 문제 있는 장교로 낙인 찍힐 뻔했죠. 그 이후로 서연은 달라졌습니다. 감정으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록으로, 증거로, 절차로 싸우기로 했죠.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준비였습니다. 서연이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단 본부 건물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녀는 조금 전 식당에서 본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성만의 태도, 그가 들고 있던 박스,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겠죠.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성만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주변 사람들의 무반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관행이 만들어낸 풍경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풍경이었죠.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미소였습니다. 성만은 아마 지금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굴러온 여자가 잠깐 시비를 걸었지만 결국 꼬리를 내리고 갔다고 생각하겠죠. 그가 자신이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게 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 될 것입니다. 불은 이미 붙었습니다. 다만 아직 연기가 나지 않을 뿐이었죠. 성만이 제317보병대대로 복귀한 것은 그날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사단 본부에서 대대까지는 차로 15분 남짓한 거리였고 그는 운전병에게 평소보다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철조망과 초소들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장면만이 맴돌고 있었죠. 식당에서 자신을 가로막았던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대대 본부 앞에 차가 멈추자 성만은 문을 거칠게 열고 내렸습니다. 행정실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빨랐고 복도에서 마주친 병사들이 황급히 경례를 올렸지만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군수 담당 장교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은 33세 대위였습니다. 제317보병대대에 부임한 지 1년 반이 조금 넘었고 군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죠. 장교와 부사관이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실무 경험에서는 20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부대 내에서 성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민석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이 늘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급관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민석이 물었지만 성만은 대답 대신 자신의 책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으며 모자를 벗어 던졌고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위님. 성만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민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성만이 저런 표정을 지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성만은 다음 주에 예정된 식자재 납품 확인 일정을 점검하고 정산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은 어딘가 불안정했고 같은 서류를 두세 번씩 들여다보는 일이 반복되었죠. 식당에서의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사복 차림이었으니 군인은 아닐 것입니다. 군무원이거나 아니면 어디서 왔는지 모를 민간인이었겠죠. 어쨌든 대수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만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잠깐 시비가 붙었을 뿐이고 자신이 큰 소리로 제압했으니 그것으로 끝난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소리를 질렀을 때도 전혀 동요하지 않던 차갑고 고요한 눈빛이었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적어도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관찰하듯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죠. 오후 4시가 되었을 때 성만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사단 군수과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317대대 행정보급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에 성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무슨 전화였습니까, 보급관님?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만은 잠시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납품 확인 일정이 미뤄졌답니다, 대위님. 미뤄졌다고요? 왜요?
서류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만 하더군요. 구체적인 건 말 안 해주고. 민석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납품 확인 일정이 연기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정해진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관례였죠. 더군다나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당일 오후에 갑자기 연락이 온다는 것은 분명 이례적이었습니다. 어떤 서류를 재검토한다는 건지는요? 민석이 물었지만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냥 연기됐다. 그것만 통보받았습니다. 성만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지만 그 밑에는 불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죠.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행정보급관이 단순한 일정 연기에 저렇게 동요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이번 분기 급식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무심한 척 마우스를 움직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민석에게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는 사단 군수과에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보고한 적이 있었죠. 그것은 최근 몇 달간 병사들 사이에서 나온 급식 민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양이 적다, 식단표와 실제 배식이 다르다, 특식이라고 해놓고 막상 먹어보면 평소와 다를 게 없다는 불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민석은 그 민원들을 취합해서 사단에 보고했습니다. 물론 성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산 서류와 실제 물량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을 썼을 뿐이었죠. 그 보고가 오늘의 일정 연기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민석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묘했죠. 그는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성만의 뒷모습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성만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어깨가 평소보다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만은 여느 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관사로 돌아가는 길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씹었습니다. 식당에서의 그 여자 갑작스러운 일정 연기, 그리고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사단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자신의 기우인 것 같기도 했죠. 관사에 도착해서도 성만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고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르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피곤하다는 말만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동안 성만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자신이 큰 소리를 칠 때도 위협적으로 다가설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이요.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명찰을 바라보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무언가를 기록하듯 시선을 움직이던 그 장면이요. 설마.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우연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고 이 불안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만이 행정실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였지만 20년 넘게 같은 공간에서 일해온 그에게는 분명히 느껴지는 변화였죠. 평소 같으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던 병사들이 고개만 숙인 채 지나쳤고 복도에서 마주친 간부들의 눈빛도 어딘가 달랐습니다. 보급관님, 아침에 사단에서 전화 왔었습니다. 당직 사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성만의 눈썹이 움찔했죠. 뭐라던가? 지난달 납품 관련 서류 원본을 준비해달라고요. 오늘 중으로 사단에 보내달랍니다. 성만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표정은 애써 담담하게 유지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납품 확인 일정 연기에 이어 서류 원본 요청이라니. 이건 분명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성만은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숫자는 맞고 도장은 찍혀 있고 절차는 지켜졌습니다. 적어도 종이 위에서는 그랬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존재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성만에게 그 빛은 따스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드러내는 조명처럼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9월의 셋째 주가 시작되던 월요일, 서연은 보병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복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의 중령 계급장이 선명하게 달려 있었고 왼쪽 가슴에는 707특임대 출신임을 나타내는 휘장이 붙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방문은 공식적인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현장 실태 확인이라는 명목이었고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는 일종의 불시 방문이었습니다. 대대 정문을 통과할 때 초병이 경례를 올렸고 서연은 가볍게 답례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기에 대대 식당 쪽에서는 이미 음식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냄새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317대대 식당은 사단 본부 식당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약 200명 정도가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벽면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배식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죠. 병사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취사병들이 커다란 솥에서 국을 퍼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앞에 선 병사들이 뒤를 돌아보다가 그녀의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령이 병사들 틈에 서서 배식을 받으러 온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 중령님 앞으로 가시죠. 한 병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순서대로 받을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병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앞을 바라보았고 줄은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연의 시선은 배식대 위에 놓인 음식들을 훑었습니다. 오늘 식단표에는 분명히 특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불고기 정식. 하지만 배식대 위에 놓인 것은 얇게 썬 돼지고기 몇 점과 묽은 된장국이 전부였죠. 밑반찬은 김치와 콩나물 무침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갈색 조림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줄을 따라 이동하며 식판에 음식을 받았습니다. 밥 한 덩이, 국 한 국자, 그리고 반찬들. 식판 위의 풍경은 특식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죠. 빈자리를 찾아 앉은 서연은 식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기의 양은 어림잡아 50g 정도였고 기름기가 많은 부위만 골라 담은 듯 했습니다. 국물은 건더기가 거의 없었고 간도 제대로 맞지 않아 밍밍한 맛이 났죠. 서연은 젓가락을 들어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질긴 식감과 함께 누린내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병사들의 표정이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누구 하나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옆 테이블에 앉은 이등병 하나가 국물만 몇 숟갈 떠먹다가 고기는 손도 대지 않고 식판을 치웠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눈에 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취사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배식이 끝난 취사장에서는 병사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서는 취사병 한 명이 납품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1살의 병장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연을 보자 황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취 사장의 중령이 직접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편하게 있어.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 서연의 말에 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그가 정리하고 있던 박스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냉동 육류, 채소, 양념류. 박스마다 납품 일자와 품목, 수량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오늘 식단표에는 소불고기라고 되어 있던데 배식된 건 돼지고기 같던데. 서연의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도윤의 어깨가 움찔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 식단표랑 실제 배식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이라면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2~3번은요. 특식 표기가 있는 날에 특히 그렇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힐끗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부에는 한우나 소고기로 기록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건 돼지고기일 때가 많아요. 저희야 그냥 들어온 대로 조리하는 거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1살의 젊은 얼굴에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고 눈가에는 어딘가 체념한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죠. 이 병사는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죠. 전에 이런 문제를 보고한 적 있어? 서연의 물음에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왜?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죠. 서연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취 사장 한쪽에 쌓여있는 빈 박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스 옆면에 붙은 스티커에는 납품 업체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식품. 서연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취 사장을 나온 서연은 대대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녀의 내면에서는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식판 위에 그 빈약한 음식들, 병사들의 체념한 표정들, 그리고 도윤의 침묵.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죠. 행정실 문을 열자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연의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317대대 군수 담당 한민석 대위입니다. 무슨 일로 방문하셨습니까? 서연은 답례를 하며 행정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성만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행정보급관은 잠시 외출 중이십니다. 곧 돌아오실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석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에는 긴장이 어려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기색도 느껴졌죠. 대위님, 최근 급식 관련해서 민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의 직접적인 언급에 민석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했습니까? 민석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책상 모서리를 두드리고 있었죠. 장부상 숫자는 항상 맞습니다. 납품 기록, 정산 내역, 재고 현황까지 전부요. 그런데 실제 배식량이나 품질은 그 숫자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어 장부에는 한우 등심 20kg이 납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조리된 양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착각하는 줄 알았어요.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민석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었죠. 저 중령님,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민석의 물음에 서연은 수첩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기록이 가는 데까지요.
그 대답에 민석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안도와 불안, 그리고 어딘가 결심에 가까운 것이 뒤섞여 있었죠. 서연은 수첩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 것, 들은 것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대위님은 평소대로 업무 보시면 됩니다. 서연이 행정실을 나서려는 순간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령님, 기록이 틀린 게 아닙니다. 기록만 맞는 겁니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무력감이 드리워져 있었죠. 서연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대대 밖으로 나온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멀리서 훈련 구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의 풍경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였죠. 누군가는 기록을 만들고 누군가는 그 기록에 맞춰 숫자를 조작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눈감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병사들이 묽은 국물과 질긴 고기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죠. 서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기록이 필요했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수첩을 다시 꺼내 오늘 확인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식판 위의 증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 그 증거를 기록으로 바꿀 차례였죠. 서연이 317대대를 방문한 지 사흘이 지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각, 대대 취사장 뒤편 창고에서는 도윤이 홀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냉동고 문을 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그는 습관적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박스들을 옮겼죠. 도윤의 손이 멈춘 것은 냉동고 깊숙한 곳에서 낯선 박스 하나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다른 박스들과 달리 납품 스티커가 절반쯤 뜯겨 있었고 그 아래에는 다른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톱으로 위쪽 스티커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원래 스티커에는 수입 냉동 돈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덧붙여진 스티커에는 국내산 한우 등심이라고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취사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녁 어스름이 창고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스티커가 뜯긴 박스를 다시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요. 하지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취사병으로 보직을 받은 것은 3개월 전이었고 그 사이에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납품 박스의 스티커가 바뀌는 일, 장부에 적힌 품목과 실제 식자재가 다른 일, 그리고 매번 그것을 눈감아야 하는 일까지요. 처음에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선임 취사병이 했던 말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도 비슷한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 납품 박스의 이상을 발견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병장이던 선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윤의 어깨를 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야, 김도윤. 너 뭐하냐? 이거 스티커가 이상해서요. 이상하면 어쩔 건데? 선임의 물음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임은 한숨을 쉬며 도윤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작년에 여기 있던 박일병 알아? 아니요, 모릅니다. 그 친구도 너처럼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중대장한테 얘기했지. 급식 재료가 장부랑 다른 것 같다고. 선임은 잠시 말을 끊고 냉동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 줄 알아? 한 달 만에 보직 변경됐어. 취사병에서 탄약고 경계 근무로. 영하 20도에 밤새 서 있는 거지. 결국 동상 걸려서 후송됐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임은 그의 표정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말해도 바뀌는 거 없어. 오히려 말한 놈만 손해야.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있어. 몇 달만 버티면 저녁이잖아. 그 말이 도윤의 가슴에 돌덩이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도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상한 것을 보아도 모른 척했고 질문을 받아도 아는 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며칠 전 그 중령을 만난 뒤로 도윤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라고 했던가요? 그녀는 도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도 회유하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물었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언제든 할 말이 있으면 연락해. 그녀가 건넨 작은 쪽지가 아직도 도윤의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연락처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기록은 사람을 보호합니다. 도윤은 냉동고 문을 닫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멀리서 점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생활관으로 돌아가며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침묵해야 할까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활관 2층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목격한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바뀐 스티커, 줄어든 배식량, 그리고 매번 이상 없음으로 처리되는 보고서들.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소용돌이쳤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몰래 보관해 두었던 것이 있었죠. 지난 3개월 동안 모아둔 납품 박스 라벨들이었습니다. 스티커가 덧붙여지기 전에 원래 라벨, 날짜와 품목이 장부와 어긋나는 라벨들. 버려지는 박스에서 몰래 떼어낸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걸 모았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모아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윤은 취사 준비를 하다가 슬쩍 취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생활관 뒤편의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죠.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윤서연입니다. 도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에 땀이 배었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죠. 저 317대대 취사병 김도윤 병장입니다. 그래, 기억해. 무슨 일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도윤의 긴장을 조금 누그러뜨렸죠. 드릴 게 있습니다. 납품 라벨이요. 원래 라벨이랑 바뀐 라벨이 다른 거 제가 몇 개 모아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잘했어. 그거 어디 안전한데 보관해둬.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통화는 3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끄는 도윤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는 공중전화 부스를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한 사람만 손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통화를 끝내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 보였죠. 21살의 병장이 3개월 동안 혼자서 라벨을 모았다는 것. 그것은 그 아이가 얼마나 오래 혼자서 고민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체념하면서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이겠죠.
서연의 손이 책상 위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의 모욕, 납품 일정의 연기, 식판 위의 증거, 민석의 증언, 그리고 이제 도윤의 라벨까지.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필요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할 더 확실한 연결고리가 필요했죠. 그녀는 수첩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은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면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침묵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고픈 병사들, 문제를 제기했다가 좌천된 사람들, 그리고 혼자서 라벨을 모으며 누군가를 기다렸던 21살의 취사병까지.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는 이미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뿐이었죠. 도윤에게서 라벨을 전달받은 다음 날 서연은 사단 군수과 기록 보관실을 찾았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고 복도에는 서류를 들고 오가는 장교들과 행정병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서연은 그 사이를 지나 기록 보관실 문을 열었습니다. 기록 보관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철제 선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위에는 연도별로 정리된 문서함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죠.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공기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최근 3년간의 급식 계약 관련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행정병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의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군말 없이 서류함을 가져다 주었죠. 서연은 열람실 구석 자리에 앉아 두꺼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계약 구조였습니다. 317대대를 포함한 제21보병사단 예하 부대들의 급식 납품은 사단 단위 묶음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개별 대대가 아니라 사단 전체가 하나의 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지난 3년간 그 계약을 따낸 업체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무식품.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군 납품 계약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식품은 3년 연속으로 경쟁 없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죠. 서류상의 사유는 계약 안정성 확보 및 품질 유지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직접 확인한 대대의 급식 품질은 그 사유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서연은 계약 결제 라인을 추적했습니다. 대대 행정보급관이 납품 확인서에 서명하고 그것이 사단 군수과를 거쳐 최종 결제권자에게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제권자의 이름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21보병사단 참모장 최진태 대령. 54살의 진태는 사단 내에서 실세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단장 바로 아래에서 행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위치였고 계약과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서연은 그의 이름 옆에 적힌 결제 도장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3년간의 모든 계약서에 어김없이 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류철을 넘기며 납품 내역서를 살폈습니다. 품목, 수량, 단가, 납품일. 모든 숫자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단 한 건의 오류도 없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서연은 그 완벽함에서 오히려 이상함을 느꼈죠. 현실의 물류는 늘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납품 지연, 품질 불량, 수량 오차. 어떤 계약이든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사무식품의 납품 기록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3년간 단 한 번의 클레임도 반품도 정산 조정도 없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계약 구조, 결제 라인, 납품 내역.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죠. 그러다 한 가지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 분기 말 납품 금액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달에 비해 약 15% 정도 높은 금액이 결제되었고 그 사유는 항상 특식 또는 행사 지원이었죠. 서연은 그 날짜들을 따로 표시하고 317대대의 급식 민원 발생 시점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일치했습니다. 납품 금액이 높아지는 분기 말과 급식 품질 민원이 늘어나는 시점이 거의 겹쳤던 것입니다. 장부에는 특식으로 고급 식자재가 납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병사들의 식판에는 그 특식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납품업체가 서류를 만들고 현장 실무자가 그것을 실행하고 상급 결제권자가 눈을 감아주는 그 삼각 구조 안에서 숫자는 항상 맞았고 문제는 항상 묻혔습니다. 서연은 서류철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현장에서 이 구조를 실행하는 사람이었고 진태는 그것을 묵인하고 결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사무식품이라는 외부 고리가 있었죠. 서연은 사무식품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기록 보관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식품은 52살의 재훈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중소납품업체였습니다. 설립된 지 15년이 넘었고 주로 군부대와 학교 급식 납품을 담당하고 있었죠. 특이한 점은 사무식품의 규모였습니다. 직원 수 15명 남짓의 작은 회사가 사단 전체의 급식을 도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은 더 큰 업체들이 경쟁하기 마련인데 사무식품은 어떻게 3년 연속으로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서연은 재훈의 이력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훈은 20년 전에 제21보 병사단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무하던 시절 같은 부대에 젊은 장교 한 명이 있었죠. 그 장교의 이름은 최진태였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연결이었습니다. 오래전 인연이 지금의 계약으로 이어지고 그 계약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그 관행 속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챙기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이 구조를 무너뜨리려면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반박할 수 없는 기록이 필요했죠. 그때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중령님, 한민석 대위입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과거 정산 자료를 좀 더 살펴봤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연도별 계약 금액과 실제 집행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맞는데 세부 내역을 뜯어보니까 일부 항목이 중복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납품건이 다른 명목으로 2번 결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자료 확보할 수 있어? 사본을 만들어뒀습니다. 원본은 기록 보관실에 있고요. 잘했어. 그 자료 안전하게 보관해. 내가 연락할 때까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전화를 끄는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책상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 빛과 그림자의 경계가 선명하게 갈라져 있었죠. 숫자는 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고 정리되고 보고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숫자 뒤에 감춰진 진실은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묽어진 국물, 사라진 고기, 체념한 병사들의 표정. 그것들은 어떤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는 늘 맞았어. 너무 맞아서 문제였지. 이제 그 완벽한 숫자들 사이에 균열을 낼 차례였습니다. 10월 첫째 주 화요일 317대대 훈련장에서는 연례 기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훈련은 오전 11시가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훈련장 위로 쏟아지고 있었지만 공기는 차가웠고 바람에 흙먼지가 날렸습니다. 서연은 그날 훈련장 인근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방문은 아니었고 다른 업무차 사단 본부에 들렀다가 훈련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죠. 그녀는 훈련장 외곽에 세워진 지휘 차량 근처에 서서 멀리서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동훈련은 보병과 장갑 차량이 함께 움직이는 복합훈련이었습니다. 장갑차 3대가 대열을 이루어 목표 지점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고 그 뒤를 보병분대가 따르고 있었죠.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장갑차의 엔진 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열의 선두에 있던 장갑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 섰습니다. 뒤따르던 두 번째 차량이 급히 방향을 틀었고 세 번째 차량도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훈련장에 긴장이 흘렀죠. 서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선두 차량 제동 개통 이상. 브레이크 작동 불량. 정지합니다. 지휘관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훈련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병사들이 흩어지고 정비병들이 선두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갑차 옆에서 정비병 2명이 차량 하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서연이 다가가자 정비병 중 한 명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상황이 어때? 서연의 물음에 정비병이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에 누유가 있습니다. 브레이크액이 거의 빠져 있었어요. 조금만 더 달렸으면 제동이 완전히 안 됐을 겁니다. 서연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누유라면 심각한 정비 불량이었습니다. 자칫했으면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로 달리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정비 기록은? 그게 정비 기록상으로는 지난주에 전면 점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병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장갑차 하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연결 부위에서 검붉은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점검을 마친 차량의 상태라니 믿기 어려웠죠. 서연은 정비병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휘 차량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급식 비리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산 문제는 정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대대 정비 창고를 찾았습니다. 대대 정비관에게 최근 6개월간의 정비 기록을 요청했고 그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정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정비 예산은 작년 대비 20%가 줄었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30% 이상 감소해 있었죠. 부품 교체 주기는 늘어났고 긴급 정비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비 완료라는 도장이 모든 기록에 찍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훈련장에서 본 것은 그 서류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비 완료로 표시된 차량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의 결과였습니다. 서연이 정비 기록을 검토하고 있을 때 행정실에서 민석이 찾아왔습니다. 중령님, 오늘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 들으셨습니까? 민석의 얼굴에는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봤어. 선두 차량 브레이크 불량. 저도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차량 지난주에 정비 완료 확인을 받았거든요. 알아.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서연의 말에 민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정비 예산도 문제입니다. 올해 들어서 부품 구매가 많이 줄었어요. 현장에서는 응급조치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예산 결정은 어디서 나와? 사단 군수과에서 배분합니다. 최종 승인은 참모장님 선이고요. 또 진태였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급식 계약뿐만 아니라 정비 예산까지 모든 문제가 같은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대에서는 훈련 후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대장 이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고 오늘 있었던 차량 결함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연은 참관 자격으로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를 맡은 정비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금일 훈련 중 선두 차량에서 발생한 제동 개통 이상은 브레이크 라인 노후로 인한 누유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품은 교체 주기가 도래했으나 예산 사정으로 교체가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은? 브레이크액 잔량이 10% 이하였습니다. 5분만 더 주행했으면 제동 불가 상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서연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보고서는 장비 노후로 정리해. 예산 문제는 따로 건의하도록 하고. 정비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은 회의실을 나서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도 문제는 덮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장비 노후라고 적힐 것이고 예산 문제는 건의 수준에서 그칠 것이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훈련에서 또 다른 차량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죠. 서연은 대대 본부를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늘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음이 아니라 언제든 다칠 수 있었죠. 서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과 실제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공식 보고서와 별도로.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이 다칠 겁니다. 서연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록은 충분히 모였고 증거는 쌓여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것을 올바른 곳에 전달하는 일뿐이었죠. 서연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분노는 이제 단호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10월 둘째 주가 시작되던 월요일 아침 317대대 행정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없었지만 공기 중에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죠. 성만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출근했지만 자신의 책상에 앉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의 책상 위에는 당일 결제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어야 했습니다. 납품 확인서, 정산 내역서, 재고 현황 보고서. 하지만 오늘은 책상이 텅 비어 있었죠. 성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옆자리에 행정병을 불렀습니다. 야, 오늘 결제 서류 없어? 행정병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오늘부터 납품 관련 결제는 대위님께서 직접 처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민석의 자리를 바라보았지만 민석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성만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제 라인에서 자신이 빠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날 오전 사단 군수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분기 보급 정산 회의에서 317대대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기존에는 성만이 참석하던 회의였지만 이번부터는 민석이 직접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성만의 손이 수화기를 잡은 채 떨렸습니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변경 사유가 뭡니까? 업무 효율화 차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대 군수장교께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만은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업무 효율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에서 그런 표현이 나올 때는 대개 누군가를 배제하려 할 때였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성만은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리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구보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성만에게 먼저 보고하러 오던 취사병들이 민석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물품 요청, 재고 확인, 납품 일정. 모든 보고 라인이 조용히 바뀌어 있었죠. 성만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왜? 그날 저녁 성만은 진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태는 성만이 20년 가까이 의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상하 관계는 아니었지만 오래전부터 서로의 편의를 봐주던 사이였죠. 참모장님, 저 최성만입니다. 잠깐 통화 가능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진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갑고 사무적인 톤이었죠. 무슨 일인가? 그게 요즘 업무 라인이 좀 이상하게 바뀌고 있어서요. 혹시 제가 모르는 일이 있습니까?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성만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진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당분간 조심하게. 전화는 자제하고.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만은 멍하니 수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심하라니. 전화를 자제하라니. 진태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곧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다음 날 성만이 행정실에 출근했을 때 복도에서 마주친 간부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먼저 인사를 건네던 중대장이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고 지나쳤고 참모 장교들은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성만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죠. 행정실에 들어서자 민석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성만을 보자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급관님, 오늘 사단에서 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지난 2년간 납품 관련 서류 원본 전부요. 성만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정기 감사 준비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도 모릅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만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기감사.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그가 모를 리 없었죠. 그날부터 성만의 일상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회의에서 빠지고 결제에서 밀리고 보고 라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때 대대 내에서 실세로 통하던 그에게 이제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성만은 용기를 내어 식당에 갔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자신이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던 성만의 눈에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와 함께 앉던 부사관들이었죠. 성만이 그 테이블로 다가가자 부사관 중 한 명이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아, 보급관님. 저희 식사 다 끝났습니다. 먼저 갈게요. 다른 부사관들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식판에는 아직 음식이 반이나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죠. 성만은 혼자 남겨진 테이블 앞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사람들이 힐끗힐끗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성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식판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관사로 돌아가는 길, 성만은 한 달 전 사단 본부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여자. 자신이 하급자로 착각하고 소리를 질렀던 그 여자. 차갑고 고요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 그때 그녀가 자신의 명찰을 유심히 보았다는 것을 이제야 떠올렸습니다. 설마. 성만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납품 일정이 연기되었고 서류 원본 요청이 왔고 업무 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죠.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단순한 군무원이나 민간인이 아니었다는 것만은 이제 확실했습니다. 성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녁 무렵 성만은 관사 창문 너머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두려움만이 가득했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진태가 아닐까 하는 기대로 받았지만 사단 인사과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최성만 상사님, 내일 오전 10시에 사단 감찰실로 출두해 주십시오. 수화기를 든 성만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감찰실 출두. 그 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21보병 사단에는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소란은 없었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았죠.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전 성만은 행정보급관 보직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유는 직무 태만 및 관리 소홀이었고 그와 함께 군 검찰의 조사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유지해온 자리에서 내려오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죠. 성만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행정실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병사들도 동료 부사관들도 그 누구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죠. 성만은 개인 물품을 박스에 담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나뭇잎을 흩날리고 있었고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박스 하나를 들고 행정실을 나서는 성만의 뒷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병사 하나가 경례를 올렸지만 성만은 그것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같은 날 오후 사단 참모장실에서도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읽다 만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커피잔은 식은 지 오래였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관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참모장님, 군 감찰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관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진태의 손이 책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지난 3년간 사단 단위 납품 계약 전체입니다. 결제 내역 포함이요. 진태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년. 그것은 성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결제가 포함된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부관을 내보낸 뒤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줄 서기로 올라온 자리였습니다.
사단장 바로 아래에서 실권을 쥐고 다음 진급을 준비하던 자리였죠. 장군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눈앞에 있었는데 이제 그 문이 닫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사무식품의 재훈과 처음 만났던 것은 20년도 더 전의 일이었죠. 그때 재훈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부사관이었고 전역 후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연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것이 관행이 되고 관행이 구조가 되었죠. 그 구조가 이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창밖에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하지만 이제 그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제21보 병사단에는 감찰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철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계약 서류들이 하나하나 검토되었습니다. 숫자와 숫자 사이의 빈틈, 서명과 서명 사이의 어긋남, 기록과 현실 사이의 괴리. 그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사무식품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었습니다. 재훈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납품 라벨과 실제 품목의 불일치, 중복 계상된 정산 내역, 그리고 도윤이 제공한 원본 라벨들이 증거로 제시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317대대의 급식 체계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납품업체 선정 절차가 시작되었고 정비 예산도 원래대로 복구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식판 위에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317대대 식당에서는 점심 배식이 한창이었습니다. 도윤은 여느 때처럼 배식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3개월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체념에 찌든 얼굴이 아니었죠. 오늘 식단표에는 소불고기 정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식대 위에는 정말로 소불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양념에 버무려진 고기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야, 오늘 진짜 고기다. 한 이등병이 신기한 듯 말했고 옆에 있던 병장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원래 이래야 되는 거야.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바뀌었죠. 같은 시각 서연은 사단 본부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부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감찰 임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차창 밖으로 11월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앙상해진 나뭇가지들, 낙엽이 쌓인 길, 그리고 차가운 바람. 서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17대대의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이며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사법 절차의 몫이었죠. 서연이 한 일은 기록을 모으고 증언을 연결하고 절차를 작동시킨 것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영웅처럼 처단한 것도 아니었고 드라마틱한 폭로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소리 없이 기록을 쌓았을 뿐이었죠.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 놓인 수첩을 만졌습니다. 2달 동안 빼곡하게 채워진 기록들. 그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실을 담은 그릇이었죠. 그 그릇을 올바른 곳에 전달했을 뿐 나머지는 조직 스스로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5년 전 서연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 분노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그때 그녀는 배웠습니다. 감정은 순간이고 기록은 영원하다는 것을요. 즉각적인 응징은 쾌감을 줄 수 있지만 진짜 변화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을요. 차가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낯선 부대의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른 기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침묵이 깨어져야 할 곳이 있었죠.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범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명예는 소리 없이 회복되었고 질서는 조용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남았습니다. 무시는 즉시 응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반드시 기록으로 되돌아옵니다. 317대대 식당에서는 오늘도 병사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판 위에는 제대로 된 음식이 담겨 있었고 누구도 그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무시당했을 때 바로 화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데 서연처럼 참고 기록으로 남겨서 끝까지 가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혹시 여러분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참아야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결국 참지 못하고 터뜨렸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